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7월 5일 금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은 탄핵과 특검 시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회에서 해병대 상병 특검을 결의를 하고 행정부로 이송하는 것 같은데요. 범죄를 조사하던 검사도 탄핵을 한다고요. 그런 말이 들리고 또 판사도 위협을 하더니 이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탄핵할 거라고 야단 법석입니다. 이건 아닌가 싶은데요. 벌써 13건이나 탄핵을 한다고 선화를 떨었지만은 실제로 된 건 별로 없고요. 아직도 또 탄핵 타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권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지금 세계는 극우 내지는 우파가 정권을 잡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좌파가 국회를 장악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려고 야단법석입니다. 프랑스는 이미 우파가 선거에서 이겼고요. 영국은 전통의 노동당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민주당이 조 바이든보다요 공화당의 트럼프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나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은 같은가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요 세계의 정치적 트렌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좌표를 찍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국회의원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주하는 상주 포도재배 농촌에는요,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국회의원인지 무슨 탄핵을 하는지 특검을 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고 9시 정도가 되면 벌써 불들 끄고 자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도시 생활에 익숙해서인지 그저 밤 10시, 11시나 돼야 그저 잠을 자거나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치 경제라는 과목을 공부했죠. 그것은 정치와 경제는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과목을 하나로 묶어서 정치 경제라는 과목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정치 따로 경제 따로 이렇게 놀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이제 정치라는 과목 따로 경제라는 과목 따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하여간 이건 우리나라 문제고요. 이제부터는 인도네시아 사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콤파스 신문의 사진 토픽 뉴스는요. 데페데 의장과 엠펠 부의장, 콤파스 신문 편집인 대학 교수 한 분,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등이 데페데 벌써 30년이나 지났지만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콤파스 신문이 주최한 그런 포럼을 마치고 이들이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DPD 그러니까 지방의회는요, 우리는 그걸 상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는 그런 것이 아마 이 콤파스 신문이 갖고 있는 생각인 모양입니다. 그것은 지방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명칭을 갖고는 있지만은
대배를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그 의원들처럼 직접적인 입법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고 단지 대배를 그러니까 국회에 무슨 개발이나 제도 개선을 추천하는 그런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벨에 종속된 기관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배대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콤파스가 주관이 돼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요, 지방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연결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마련한 대배대 제도지만은 지금까지는 그 대배대가 별 성과를 이룬 게 없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델이라는 그 엠펠 부의장은요, 기조연설을 통해서요, 말루쿠 우따라 그리고 빠푸아를 예로 들면서 기껏 정부 자금을 지방정부에 지원해 주게 되면 그것을 지방경제 발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도청이라든가 주지사 사무실이라든지 시청 혹은 군청을 짓는데 사용해 온 게 다라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배대가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그런 뜻이겠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는요, 또 다른 그 의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배알대라고 하는 지방의회가 또 있는데요. 주정부와 시군에도 각각 대배알디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배대가 설 자리는 실제로 지방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배대의 역할 분담이나 어떤 방향 제시 그런 토론에는요 참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픽 뉴스는요, 선관위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인도네시아 선관위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하심 아샤리 선관위원장이 해임 통보를 받자마자 무하마드 압틴이라고 하는 부의장이 위원장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선관위는 대행 체제가 시작된 것이죠.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요,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 대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개표도 지연할 뻔했고요. 이런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보다 전문적으로 선거 감독 활동을 하고 정직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라는 그런 주문을 언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로 한참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젠 다시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즉시 위원장을 해임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보다 더 순수하고 더 빠른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 비즈니스란에는요, 조코위 대통령이 방문한 까라왕 현대 LG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코위 대통령은 그린파워 공장을 방문해서 배터리 그리고 전기 자동차 생태계를 인도네시아에 처음 출범시켰다고 하는 그런 만족감 때문에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는 점점 커지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의 그 미소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동남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배터리 셀 공장가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조코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내 전기차 생태계의 자립 그러니까 전기차를 인도네시아에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이 웃음을 띄었다고 하는 거죠. 하여간
여기선 생산되는 배터리는요, 1회 충전에 60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 자동차 중에서 코나라고 하는 차에다 장착해서 갈 때에 그런 비거리가 나오는가 봅니다. 저도 지난주 한국에서 하얀색 코나 자동차 하나를 샀는데요. 이것은 전기차는 아닙니다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마치 투싼 같이 생겼고요. 전자 시스템이 아주 편리하게 장착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운전해 보니까 아주 편하구나 하는 것. 토요타, 제가 자카르타에서 타고 다니는 차는 토요타 기장인데요. 그거는 엔진은 2.0인데 그것보다는 꼬나 현대 자동차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걸 인도네시아에서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현대 LG 배터리를 장착해서 팔게 되니까 일본차 위주의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인도네시아 그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한국의 정인교 무역부 장관, 그리고 이상덕 주 인도네시아 대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그 다음에 김동룡 LG에너지 솔루션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코이 대통령은 기념패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받았겠죠.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배터리가 나오고 전기차가 나오게 됐으니까요. 이제 인도네시아는 현대 LG 인도네시아 때문에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도네시아의 식량 자급률과 OECD FAO 예측이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은 향후 10년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지만은 설탕은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2014년 집권 당시부터 24년 오늘날까지 인도네시아의 식량 자급을 고민하고 지내왔습니다. 아직도 인도네시아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을 한 거죠. 조코이 대통령은 늦어도 2018년까지는 식량 자급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더 지났지만은 그런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고요. 달성은커녕 식량 수입량이 오히려 더 크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쌀과 설탕만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쌀과 설탕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밀이라든지 빵을 만드는 밀이라든지 또 콩, 그리고 마늘을 포함한 다른 농식품들도 상당한 양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요, 농업 인프라, 즉 농업용수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펌핑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농업부 장관이 자기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2029년이 되면은 인도네시아가 식량 자급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예측은 농업에 필요한 기후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업 인구 등의 그 주요 농업 요인을 고정시켰을 때 이럴 거라고 가정했을 때에 대한 예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 같고요. 비료도 제때 농가에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인도네시아 농촌에는 청년들이 부족합니다. 인도네시아 농촌에도요 이미 고령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농촌 청년들은 인근에 있는 봉제 공장이나 이런 자동차 공장 혹은 도시에 가서 막노동을 할 망정 부모가 짓는 농사는 이어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정서가 만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누산따라 신수도 개발에 대한 그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신수도를 개발하게 되면요. 발리빠빤 항만 그러니까 무아라 발리빠빤의 환경 생태계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란 그런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도 개발 이전에는요. 해안가 그러니까 북부 해안가에는 망그로브 숲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점차 도시가 개발되면서 망그로브 숲은 망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해안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수도 개발이 자카르타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인도네시아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